그날 밤 모든 의혹들이 확신이 된 결정적 순간. 어렵게 단독 입수한 CCTV 마지막 10초 화면에 찍힌 잔혹한 진실. 스튜디오에서도 놀란 탄식들이 새어나왔는데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노상원 씨는 계엄 해제 뒤엔 3단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자회견. 둘째, 국민의힘 이탈표 방지. 셋째, 김용현 사면이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여 분 뒤 합참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바로 노상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JTBC는 이날 통화에 대한 노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노 씨는 김용현이 망했다, 다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며 저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생각한 대응 방안도 털어놨습니다. 노 씨는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고, 둘째는 국민의힘 탄핵표 이탈 방지, 세 번째는 김용현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었을 뿐 김 전 장관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윤 어게인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쓰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씨가 생각한 대응 방안 일부가 실현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노 씨의 구상은 헛된 희망이 됐습니다. 노상원 폭탄 조끼 올 2월에 노상원 밑에 부하였던 박민우 2군단 부군단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와,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지금 이 증언을 했던 박민우 준장이 원래 정보사령부 100여단장 판교에 근데 문상호랑 싸우고 지금 좌천된 거죠. 좌천됐는데 지금 못 뽑게 생겼어요. 왜요? 네, 문상호랑 싸운 걸로 항명으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 양반 지금 못 뽑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의 마무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임태훈 소장한테 얘기해. 네, 그리고 저분이 노상원이 원래 박민우에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배탈 문상호는 기획행정이고 이분은 블랙. 현장 블랙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잖아요, 시키면. 근데 저분이 그걸 안 하니까 바꿔버린 거죠. 이 군단으로 내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거는 그냥 말만 있잖아요. 근데 지난 6월에 제가 보니까 자료 2번 보시면 문자로 이런 게 온 거예요, 저한테. 설계도 같은 게 온 건데 자료 2번.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야? 제가 폭탄 조끼를 만든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제보가 온 거야? 폭탄 조끼 뭐 관련 회로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뭐야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조끼 모양도 아니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이슈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죠. 제가 너무 늦게 연락을 드린 거죠.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보신 거는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조끼를. 야, 이거 오늘 큰 거 온다. 오늘 왜 이렇게 몇 개를 갖고 와? 야, 뭐야? 이게 조끼인데 이게 그냥 뭐 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안 터지겠지.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 자기 역할 잘하네. 장치를 넣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폭파 장치를. 저 설계도대로 만든 게 바로 요거. 지금 똑같죠. 녹색 생기가 똑같네. 이게 기폭 장치입니다. 이건 화약. 그리고 이제 지금 이 TNT 뭐 이렇게 화약 같은 거 덩어리 폭탄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화약은 진짜 이제 종이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거지만 이 화약을 등 쪽이나 이쪽에 넣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격으로 터뜨리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없으니까 의뢰를 한 겁니다. 정보사에서. 왜? 네.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의뢰 받은 분이 제보를 한 거야. 그렇죠, 그 업체.
근데 보면 어떻게 터뜨리냐. HID 요원들이 저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상을 당해요. 네. 그래갖고 대북 보복 작전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에 넘어가서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를. 뭐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뭘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HID 요원들이 그 작전을 수행하고 우리 저 남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시를 했는데 박민우 당시 HID 부대장이었습니다. 저분이 HID 자기가 속초 부대장이야. 자기한테 그 지시를 하니까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나 못하겠어. 항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 양반이 항명 안 했으면 이건 될 것 같았는 게 알고 보니까 진짜로 노상원이 지시해서 정보사령부가 이 기판을 샀어요. 와, 샀어. 야. 그리고 뭘로 터뜨리냐면 이게 와. 이제 HI 요원들이 들고 다니는 위성 전화입니다. 네. 북한에 가면 전화해야 돼, 연락해야 될 거예요, 본부랑. 위성 전화로 전화가 걸리면 연결이 돼서 이게 작동을 해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아, 전화를 받으면 네. 전화가 그냥 울리면 터지게 했대요, 그때. 울리게 와. 이거 혹시 제작자분 전화 한번 할까요, 지금? 지금? 네. 전화 같아요? 제가 오늘 매불쇼 나간다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TBS 라디오에서 할 때는 음성 변조를 했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아, 괜찮아. 왜 그러냐면 네. 노상원 수첩 때문에 이분이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뭐 TV보다 적었다, 저 예. 허언이다, 뭐, 네. 뭐 실제로 뭐 실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보란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진짜 위성 전화입니다. 실제 쓰이는 와. 이 기술이 진짜로 구현이 되는 기술이고 정보사령부에서 이 기판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폭파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도 진짜로. 했어요? 네.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 적은 그 수첩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다. 너무 중요하네. 지금 이 방송 보고 전화 갑니다. 네. 그럼 정치인들한테 저걸 입혀가지고 와. 그러니까 노상원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너무 무서운데. 이명수 아니지? 네, 선생님 지금 매불쇼에 나와고 있고 생방송 중인데요. 네네. 네. 지금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잠깐만요. 선생님 근데 안녕하십니까? 전 최욱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이 목소리가 네. 이 변조가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건데 저희가 허락을 안 맡아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죽게 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선생님이 그 실제로 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다음에 이걸 제작을 해서 납품까지 이루어진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군과 위성 그다음에 통신 쪽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위성으로 원격으로 폭파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의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크기가 얼마겠어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컨설팅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체화된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해서 네. 완료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납품을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많이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게 참 개인적으로 사업상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뭐 몹쓸 때 쓰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라도 사가지 개발비도 많이 안 주고 선생님, 또 못 사가고 아니 선생님, 그때는 네. 몰랐죠. 선생님 그때는 몰랐으니까 훈련용인지 알았으니까. 네. 하기사 이거 많이 팔았으면 우리 애들 많이 잡을 뻔했네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공식적인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원래 국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 공고를 내고 뭐 제안을 받고 뭐 이런 그 투명화 절차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나 돼서 좀 애매한데 이제 우리 같이 한 사람들 이렇게 그 기억을 살려 보니까 그냥 얼마 받고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왜냐하면 계약이 요게 아니었다.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기록에 거면 남아. 우리 회계 쪽에 네. 그 계약서 차례도 남고 할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지금 남아있지는 않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 박선원 의원님하고 좀 협력을 했을 때 네. 이 박선원 의원님이 이제 해당 부대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신이 납품한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확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샘플을 가지고 박선원 의원님이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박선원 의원님이 실제로 생방송에서 요거를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바는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노은석 특검팀에다가 이제 그 12월 3일 계엄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담당 검사님하고 전화로 설명까지는 했는데 저의 판단은 하도 거대한 사건들이 많아서 요거는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이제 또 그 특검이나 이제 이런 게 출범을 하게 되면 요런 디테일까지도 다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원격으로 아군을 폭파한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작고 간단하게 만들려다 보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이 요원의 전화번호만 노출이 됐다면 아무나 여기다 전화 걸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1급 특수요원을 이런 허접한 그 뇌관을 입히고 보냈다는 것도 경악스럽습니다.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노상원이한테 이 미완성 작품으로 작전을 했던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제품은 이때 이제 처음 개발해가지고 그때 한번 납품하고 그 이후로는 납품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특수부대원들에게 야 위성으로 원격 폭파할 수 있는데 너네가 좀 주문을 하면 정식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었죠. 저 선생님 여기 홈쇼핑 아니니까요. 하고 이스라엘 작전에서 그 삐삐 폭탄으로 헤즈볼라 요원들을 막 수천 명을 해쳤잖아요. 네. 이거 사실 이렇게 청기누설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거는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비해서 조금 캐릭터가 가벼우십니다. 네. 예. 아니 원래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데 지금 인터뷰를 몇 번 하시더니 좀 유머가 되셨어요. 유머가 좀.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엄청 열받아 하시는 거예요. 노상원 때문에. 노상원 때문에. 내가 만들어준 걸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냐. 뒤늦게 알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정보도 사령관이 너네를 폭사시키려고 했다 뭐 이러면서 애들 그 의견도 막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계엄의 이 흉악한 놈들은 그 진실을 규명해서 단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견 청취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행여나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꼭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지욱 기자님한테 네. 이 노상원의 선무당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한 게 아니요, 있었는데 선생님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입단속을 뭘 입단속을 시켜? 그거 아니고 까먹을 수 있어서 앞에 해놨던 거 선무당 뭐 노상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그런 얘기세요. 속담 속담 퀴즈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상원 수첩의 그 업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D 업체라고 이제 중국 업체. 용역 업체. 용역 국내 업체. 뭐 분점이 있고 정보사령부의 중령 출신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서 이번에 노상원이가 그쪽이랑 일을 하려고 했다. 그건 아닙니다. 정보사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핵심 관계자에게. 거기가 아니고 중국 다롄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롄. 그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평소에 정보사와 커넥션이 있는 곳이 있대요. 네, 거기가 전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D가 아니고 거기가 전문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정보사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상 비밀 때문에 말을 못하지 말을 그래.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니까 그런 국방부 조사 TF나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뭐 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TF 를. 근데 그런 데에서 제보 창구를 확실하게 열어놓고 제보자 보호를 해주면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러니까 비밀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대련이랍니다. 대련. 예, 지금 근데 대련 분들이 아주 화 많이 나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금 이 위성 우리 군 작전이 되게 자원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 옛날 구형이지만 지금 이번에 개엄할 때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C4I 시스템이 C4I.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커넥트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군이 첨단 디지털 강군인데 네. 계엄군들 국회로 갈 때 명령이 내려왔대요. 이거 말고 지금 첨단 디지털 그 무전기가 있더라고요. 그 위성 전화인데 문자도 되고 다 되고 위치. 그럼 우리가 지휘통제실에서 영화 같이 보면 야 군 쟤들 저기 있고 1소대 어디 있고 2소대 이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다 구현되는 그 장비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대에 놔두고 가라고 그랬대요.
이유가 뭘까요? 통신 장비를. 합참하고 그때 얘기가 안 됐었잖아요. 나갈 때. 합참은 몰랐잖아요. 최윤희 의장이. 합참에서 지휘 통제에서 볼 수 있어요. 군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 장비를 가져가야 돼요. 작전을 할 때는. 근데 그거를 들고 가지 말라고 특전사 요원들한테 그래갖고 원래는 이게 소대장급 이상보다 간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이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선발 때만 이걸 갖고 간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갖고 간 거니까. 선발 때 갖고 네. 왔어. 707 부대 요원 중엔 당시 북으로 지금 작전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헬기 타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갖고 막 유서 쓰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선발 때는 가져갔는데 선발 때가 가져가면 그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기록이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네. 특전사령부 이천의 특전사령부에 돼 있고 네. 특전사령부에 저장돼 있는 것을 곧바로 합참 그 지휘 통제실의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합참에 지금 그 서버에 이 장비의 모든 기록이 거기다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냐? 통화를 하죠. 다 남아 있어요. 내용이 통화 내용이 다 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합참 서버에. 그거 수사기관이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왜 안 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중요한 정보가 지금 합참 서버에 남아 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예를 들면 김현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김현태는 빨리 김현태가 잡아놔야 돼. 707 부대장인데 김현태가 거짓말하고 뭐 명령 내리고 이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합참 서버에 다 있어요 지금. 와, 선발대들이 그래?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통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조사해야 된다. 야, 이거 대박. 네. 그럼 어디 안규백 장관한테 빨리 지금 전화. 잠깐만 여기 잠깐이래. 전화하려고. 뭐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그 그거 이거는 구형입니다. 구형.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한 구형. 신형을 제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요런 장비 위성 전화되고 문자되고 뭐 인터넷되고 다 돼요. 구형인데 신형을 들고 나갔다. 그래서 그게 다 서버에 이거를 저장돼 모든 있다. 지휘관이 갖고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통신하는 거예요. 야, 그 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지금 왜 수사를 안 수사를 하고 안 하고 있다. 있다는 안규백 장관 지금 뭐 전화 연결하러 여기서. 예, 전화 연결. 이거 왜 그러세요, 진짜? 왜요? 개인적으로 할게요. 기다려서 끝나고. 아니 왜 공익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여기서 방송에서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서버 기록도 혹시 막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 또 걱정되네요. 삭제되고. 저장 아니, 기간. 그거 지금 제가 이제 또 다른 루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검사들이나 어떻게 그걸 잘 군검사들 알아? 문과 아닙니까? 문과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문과들은. 그러니까 기술을 정말 다루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디지털 증거는 확실히 남아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 나온다. 아니 근데 봉지욱 기자 민간에 있는 분인데도 이런 걸 아는데 그 왜 그 대한민국 그 공권력은 이런 걸 몰라요? 왜 모르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 폭파 그거 네. 납품한 게 그러니까 목함질의 사건에 납품했다는 거야 이번에. 목함질에 터지고 나서 납품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노상원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렇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북파 공작에 투입이 됐대. 맞아. 근데 이거를 이제 입혀가지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야 했다. 노상원이가. 돌아오는 사람을. 그만큼 노상원이는 그냥 냉혈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허황된 게 아니고 아니다. 그 사람은 진실이다. 실제로 실현에 옮기려고 했던 그렇지. 사람이라는 맞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증거다. 자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끔찍하네. 그리고 아까 그 여러분 녹취 잊어서는 안 되고요. 녹취 저희가 납품해 드립니다. 네, 종편에. 네, 그 틀까? 안 틀겠지. 안 틀지. 아니, 틀지. 안 당연히 틀어? 안 틀지. 근데 녹취랑 이 신문 조서랑 같이 들고 가셔야 돼. 내가 볼 때 안 다룹니다. 입천만 할까 얘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섞어서 막 얘기를 해버려야 돼. 아니 분명히 하면 조작된 편집이라고 할 그러겠지. 거예요. 그렇게 조작된. 그렇죠. 확인되지 그렇게 않은 얘기하잖아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또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검찰 입장에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겠지. 100%. 오늘 유독 진짜 충격적인 내용 많아. 진짜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욱 씨가 약속대로 네.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와, 차분하게 가는 거 보고 저는 오늘 네. 놀랐습니다. 오늘 사실 그 화낼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아니 네. 근데 끝으로요. 다른 변호사들 뭐 정구승이나 오고 하면 홍보 엄청 하던데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 이거는 그냥 정의로만 정의로 온 거였어요. 법무법인 중심. 홈페이지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어. 그냥 옛날 변호사. 옛날 워낙 그냥- 사건이 많아서 아유 아니야. 그게 아니라 허세. 요즘에 홈페이지 없는 변호사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식. 홈페이지 없어? 홈페이지 없이 삐삐로만 합니다. 삐삐로만. 네 아직 법무법인 중심이니까요. 예. 네. 근데 혹시나 홍보 잘못돼서 무조건 유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구속. 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 합니다. 의뢰인과 관계 없어요.
그런 거지. 의뢰인이라고 얘기하다가 당신 죄 지었네 이런. 그런 거지. 의뢰인이라고 얘기하다가 당신 죄 있는 것 같은데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정의.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저랑 이제 나이가 같은 것으로 그래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결혼을 하셨죠? 예,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셔야 될 텐데. 예, 의뢰만 하면 유죄 받아들이니 참 난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검찰의 정말 심각한 문제 잊어서는 안 되고요. 노상원의 그 폭력성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장님, 네. 자. 일단은 그 최근에 그 페북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던데 페북 예.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김건희 노상원 비하폰 통화. 뭐야?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거니? 이 뭐예요 이거? 아마 뭐 특검에서는 알 텐데,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씨. 네. 해서 이 사실을 야 이거 난리 났네. 이 사실을 검찰이 진술했어요. 지금 아직 언론에 안 야 나왔을 이거 씨, 뿐이고. 난리 네. 이거 엄청 큰 뉴스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야 씨, 이건 너무 큰 뉴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위험하니까 이 종편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너무 큰데? 네, 저는 잠시 못 듣는 거예요. 제 안위가 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봉지호. 아 이건 너무 큰 그러니까 얘기잖아.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네. 확실해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폰을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가져서 네. 특검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근데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실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과실을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친해서 전화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노상원은 내란 빼고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노상원이가 하필이면 그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김건희를 의심은 했었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란 당일에 김건희가 성형외과 가고 그래가지고 네. 쓱 빠져 있었거든.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근데 이제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진술이 나왔고 뉴스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 건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은근히 침해.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김건희가 계엄을 아나? 우리가 일반인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계엄 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법적인 걸 아나? 이런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 조만간에 이게 나오겠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쯤 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너무 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3특검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늘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란 특검도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최혜병 특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관련자들이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미 너무 노상원이 충격적이다. 약간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친분 관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든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과시욕과 더군다나 현직 군인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려면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시할 게 필요한 거죠. 김영현과의도 있지만 야 김영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직접 부의원이랑 직접 한 사람이야. 네. 와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야. 근데 사실 이거 거의 대충은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왜냐면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비아폰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데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둘 다 게 갖고 문제인 있었어. 거고.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아폰 서버 가져갔을 때 이 통화 내역은 싹 다 나왔을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경호처에서 끝까지 비아폰 서버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도 있고 지금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검찰. 네. 검찰 두 가지죠. 그렇지. 야,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또 다 맞아 떨어져. 이렇게 또 역순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 상황이. 맞아. 김성훈이는 김건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네. 근데 김성훈이가 그렇게 서버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어. 근데 검찰이 김성훈이만큼은 구속 못 시키게 막았어. 맞아. 와, 야, 이건 소름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실 군 이게 인사 보면 23년 11월부터 사실 이 비상경과 관련된 조직적인 예. 어떤 협작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24년 동안 군사령관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진급을 했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원래 가야 될 군사령관 장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왜냐 군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특히 3스타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뭐가냐.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외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군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길을 잡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야, 이거는 아무튼 좀 매끄러운 모양새로 곧 어디선가 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는 크게 보도를 안 한 게 이제 몸은 하나니까. 그렇지, 너무 명태균 바빠. 특검이랄지 뭐랄지 다른 것들 뭐 리박스쿨이랄지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정확하게 종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고 1심에서 뭐 많은 분들이 시원했다라고 하셨던 게 이진관 판사의 징역 23년 선고 그리고 그 23년 선고를 하는데 이유를 들어서 쭉 얘기했던 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의 내란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싹 다 걷어지면서요 징역 15년으로 8년이나 감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감형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좀 예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8년이나 감형이 됐어요. 이 부분은 두 분 법조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1심에서 특검이 구형했던 게 15년이었던 거를 감안을 해서 구형이 당시에 15년이었죠. 네, 그거를 고려를 해서 정무적 판단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사실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약간 기계적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기계적인 판단이다. 예. 일단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게 형량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국무회의라는 거 이거 형식적이었지. 이거 사람들 수도 몇 명한테는 7명인가 한테는 연락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요식행위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진관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국무총리 정도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말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의무가 공복으로서 있어라는 게 전제가 됐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부작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죄값을 다스릴 때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작위에 의한 뭐 이를테면 살인, 부작위에 의한 뭐라고 할 때는 매우 강력한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마치 행위와 등가해가지고 처벌할 만큼의 이 죄값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무총리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전 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8년이라는 형이 감형된 거. 또 국무총리가 이걸 말리지 않았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기준이 대한민국에 전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법조인들은 아니시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JYP는 어떻게 보셨어요? 8년이 그냥 형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나는 거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부분들이 무죄로 다시 뒤집힌 부분들은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란에 대한 인지의 문제, 고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고의의 문제, 인지의 문제 이전에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이른바 국무회의의 부서권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 책임자입니다. 자, 이 건물의 방화 책임자, 불났을 때 책임자가 정, 부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이면 국무총리는 부입니다.
내란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고형인 사형이라든가 또는 뭐 무기징역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형을 감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를 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덕수라는 인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밀려서 할 사람이 없어서 총리가 됐거든요. 이런 사람은 고위공직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특히 총리급, 장관급 정도 된다면은 국가 위기 상황에 목숨을 내놓을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출세욕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년간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 판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50년간 국가에 헌신하는지 그 관직을 누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부분은 저는 저희 감형의 요인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요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년간 나라의 녹을 받고 잘 살았던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건데 어떻게 그게 감형의 요인이 되는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이정주 기자는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법리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동의를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법률가들이 첫 번째 말하는 구성 요건 이걸로 딱 들어가게 되면 조금 좀 까다롭게 그 걸음막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사건을 그 전반적으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일반 형사 사건, 뭐 민사소송 이런 자범 사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거의 국헌문란 수준의 우리나라를 한번 뒤집으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가? 이게 우리나라 OECD 경제 10대 대국인데 뭐 환율이 튀고 있고 이런 걸 안정시켜야 된다. 본인이 경제 전문가니까 이걸 현재 대행 체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다 범죄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방탄이었죠 말 그대로. 지금 와서 이제 코스피 7천이 돌파한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법정에 이제 세운다는 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제 그런 식의 그 독일이 했던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범 재판 여기서 얻는 교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역사로 보면 부정의가 승리였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끼어들면 그거는 사법 정의가 아니죠. 그건 법이 아니죠. 근데 법도 국회가 만드는 거고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폭넓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안 들어가지만 한덕수는 왜 용서를 못하냐면 제가 그때 취재하면서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헌법 재판관을 그때 윤석열에 대한 심판하는 재판관이 지금 빠져가지고 그 재판관 룰을 다시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흔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판관 임명해가지고 자기 권한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심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실패하니까 대선에 출마합니다. 대선에 출마해서 그러면 만약에 하나라도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해서 이겼다 쳐봐요. 뭐 대법원 파기환송 조이다가 도와주고 뭐 난리 쳐가지고 한덕수가 이겼으면 현재 이 특검들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혐의 중에 하나라도 밝힐 수 있겠어요? 또다시 우린 독재의 어떤 파고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차 3차의 제시도 이거는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정주 기자 얘기하셨지만 뭐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러니까 만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무엇이든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국민 전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돌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돌린다는 게 무슨 대단한 명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 경제관료 출신으로 출세한 계기가 김대중 정권 때예요. 김대중 정권 때 통상 업무하면서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총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때 할 사람이 없어서 총리를 해요. 다시 하거든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시 출신의 많은 관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한 그 관료들도 나중에 정신 나간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관료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관료하다가 나라 뺏기고 일제강점기 오면 또 친일파 관료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국가의 엘리트 관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조선시대 유명한 그 남명조직 선생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유명한 그 유학자잖아요. 근데 방울과 칼을 차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유학자가 관료로서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만 방울이라는 것은 비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고, 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부정한 일이라든가 국가가 위기에 갔을 때 내가 문신이지만 칼을 들고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국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뜻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전문 관료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영혼 없는 관료들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덕수 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 고시대 없애고 뭐 하여튼 개혁도 해야 된다고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늘 뭘 자꾸 없애자 그러셔가지고 좋잖아요. 남명 조식 선생 얘기할 때까지 좋았는데 만약에 자꾸 뭘 없애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JYP의 어떤 철학이니까요,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고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뭐 그냥 우리끼리 이제 편하게 얘기하자면 가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면면이 보여줬던 게 국무총리로서 내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무언가 계속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가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이게 무죄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작위라는 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부서 관련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실래요? 부작위라는 건 사실 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된다는 건 좀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이 임무의 종사자라는 거예요. 이런 요식행위적인 국무회의는 하면 안 된다는 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걸 말려야 한다라는 거. 이게 거의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의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가 된다라는 건데 그 기준을 이번 항소심 재판부로 확 내린 거죠. 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냥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사실 판단 영역인데 부작위를 그냥 교수처럼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자기 의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법령, 그러니까 법에서 예를 들어 소방관인데 불을 안 껐다. 이거는 부작위가 되는 거죠. 일반인한테는 그 자기 의무를 물을 수 없으니까 괜찮고, 아니면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 내가 이미 도와주다 갑자기 안 도와줘갖고 이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이럴 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법령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기계적 판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총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냥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기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만약에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여기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하면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맞아요. 근데 그 기계적인 판단이 평상시에는 저 옹호를 하지만 여기선 왜 비판을 받냐면 역사적 법정 맞고 이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우리 국헌 자체 그리고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평상시에 법원이 그렇다고 하면 매번 기계적으로만 나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후견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기네가 나서서 판단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논란이 있거나 특히 보수 인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때만 갑자기 기계적으로 변하니까 그 부분을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한 줄 정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생각하는 내란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내란하고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쉽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지도 공무이거든. 두 번째, 헌법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판사인데 지도 공무원이라는 게 이게 공무원들의 이른바 복지부동 무사안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되잖아. 그거는 알고 보면 죄가 아니다. 무사한 일, 공무원은 놀아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사고예요. 같은 판사는 이런 게 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국무총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재청권과 동의권을 따로 줘놨잖아요. 대통령 국가에서. 그건 뭐냐면 대통령 하는 일에 일일이 태클 걸고 시비 걸고 쓴소리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헌법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게 지금 재판부가 1심에서 이진관 판사가 정리했던 부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정상적인 국무회의인 것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한덕수라는 국무총리가 했다는 것이고 계엄 선포 후에 국무위원들한테 이제 서명 받으러 온 거 아까 그 부서 얘긴데요. 이것도 혐의를 당시에는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해서도 이 가담했다라는 부분을 1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국무총리라는 이 헌법기관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는데 뭐 두루두루 가담했다라는 걸 1심에서는 다 인정을 했던 건데 여기서 항소심에서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대표적인 게 그거야. 뭐 공헌했다 50년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욕 많이 했던 게 초범이니까 봐준다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런 게 비슷하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이런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들도 맨날 지적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내란이라는 게 이제 다시 재발하는 범죄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이게 하나 이제 선례가 되고 시그널이 돼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다음 총리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네, 예. 만약에 누가 뭐 예를 들면 누가 내란했다. 그러면 야, 그 가라로 하고 나중에 받아. 어차피 그건 무죄야. 네, 다 여기서 유죄난 것만 피해가면 돼요, 상황상.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 2인자에 대한 이런 통치를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소위 말해서 근대 문명의 핵심이 권한에 따른 책임이에요. 예. 권한이 많을수록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건데 아까 박지원 부장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상권 분립 이런 거 받으면서도 나쁜 것만 받아요. 나쁜 것만. 예. 영미권에서는 사실 통치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불문율의 성격도 있지만 불문법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한이 많으면 책임을 많이 매겨요. 그리고 사건이 났을 때 많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권한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긴장을 해요. 예. 예, 이거 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거야. 그렇죠. CIA 국장 하고 싶다. 너 만약에 정보 빼돌리면 너는 가는 거야. 그거 걸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남명조시 선생님 똑같아요. 지도층이 칼 차지 않으면 지도층 오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 살리고 하면 서민들 총알바지로 하면서 자기는 살겠다고요? 그런 지도층 있는 나라는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재판이 그 한덕수라는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고 뭐 처벌의 형량을 정하고 이런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앞서 그 주셨던 자료 중에 판단을 요약해 놓은 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좀 띄워드릴 거 하는데 그냥 한눈에 보시기에 정리가 잘 돼 있을 겁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부분들 중에 2심에서 불인정된 부분들이 저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화면으로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몇몇 가지 그냥 좀 감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왜 1심에서 울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리고 이제 울면서 뭐 반성한다, 참여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게 항소심 가면 영향이 있어요, 형량에? 아, 그런데 이제 우는 게 반성의 하나의 그 정황으로 요즘 많이 울어 뭐 박성재 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건 이 재판에 내내 임했던 태도예요. 믿을 만한 정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했는가.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본인이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 놀이를 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의 대체제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새벽에 참시 후보 됐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기도 예, 했었고 또 한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도 그렇죠. 사실은 했었고 그 장면이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멘붕이 와서 그 당시 상황 판단도 못할 정도인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눈물 한 방울로 반성한다, 참회하는구나 라고 법원이 볼 수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그 기계적이라는 말이 정말 저는 나름대로 비꼬은 건데 이게 기계적으로 일반 사건도 모두 판단하면 그게 비판이 아니겠지만 일반 사건에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판결을 통해서 준엄하게 막 꾸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막 예. 보이스피싱 범죄 뭐 진짜 하단 말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엄단한다라면서 말도 안 되게 세게 때리면서도 이렇게 진짜 중요한 사건에서는 그냥 갑자기 원론으로 돌아가서 기계적인 판단을 하거나 예. 고위직한테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나라 사법부가 비판을 받아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지금 이제 형이 감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상고하겠대요. 아니 근데 이게 법리 논쟁에서 이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대법원에서 이 2심에서 나온 형을 그 다시 어떻게 뭐 법리 논쟁에서 유무죄를 다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법원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심이 올라갈수록 난 더 깎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조이 데커트를 이제 조금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워낙에 고령이기 때문에 네네네. 한덕수 총리가 뭐 23년이나 15년이나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네. 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어요. 상고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익이 있으면 있지. 만약 어. 다른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예. 확정 판결이 나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예. 굉장히 불편해지고 접견이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결수로 구치소에 있는 게 더 낫다. 훨씬 낫죠. 네, 미결수로 구치소에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 조이 데코트가 날 구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미결로 있는 동안 뭐 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대법원 막 시간 오래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시간 오래 끌어갖고 뭐 4, 5년 지났을 때
그때 슬그머니 사람들 그거 없었을 때 해줄지도 몰라. 나는 여러 가지 포석을 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그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항소심 처음이었잖아요, 오늘이. 그러면 지금 뭐 김용현이라든지 뭐 조지호, 뭐 이진우 이제 군 관계자들부터 해서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항소심에 오늘의 판단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판결의 합일 확정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양형 기준이 너무 재판부별로 널뛰기 형식이 돼선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법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좀 기준 내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받은 것보다 다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소식을 들은 그 내란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뭔가 시간이 나의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2인자가 15년이니까 그 이상으로 나는 그보다는 안 그렇죠. 나오겠지. 예, 그런 생각하겠죠. 포석이 있겠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건데 국민들한테 허망함을 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혐의자들, 이게 피고인들한테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그런 판결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재판이 끝나자마자 막 올라왔던 게 봐줄 결심을 하고 한 재판 같다라는 거였어요. 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거나 못마땅하다 그래도 이게 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될 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지만 법조인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예상대로 된 거다. 그 공직 생활 해보시면요, 고위공직자라는 분들 대다수가 한덕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판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댓글에는 역시 김현장이 세긴 세군요라는 말이 올라오는데 이게 좀 씁쓸하네요. 뭔가 이게 법정 안에서의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논리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 만약 김현장이 좋은 논리를 대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설득을 해서 된 거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진관 판사가 1심에서 했던 얘기,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이 희석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건 안타깝습니다. 이거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희석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그냥 형사사범 대하듯이 대해지는 것 같아서 국민들과 재판부, 이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검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계엄 가담 안 했다고 판단했던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이제 혐의 적용을 다진 것처럼 이제 약간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밤 11시 10분에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랑 통화했고 11시 12분에 이제 추경호, 알려진 바와 같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도 통화했고 뭐 그런 사실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된다라고 보는 그 법조계 관계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다음은 그러니까 수사의 흐름도로 보면 그 다음은 추경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비상계엄 의결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의결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추경호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아마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특검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위증한 것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CC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민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다 떠나고 나서 남아요. 둘이 남아서 한참 얘기합니다. 6분인가 7분인가 남아서 얘기하고 각자 다 이 계엄지시서를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 모르겠어 라고 주장했던 거 다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그 3특검 관련된 그 민주당의 위원회가 있어요. 종합대응특위. 이 차원에서 그 국회 위증 관련한, 그러니까 그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위증죄에 대해서 싹 다 묻겠다라는 그 입장으로 개정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종합해 보면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한덕수 구속은 자동빵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진행이 안 돼요. 네.
넘버 2잖아요. 어찌 됐건 넘버 2야. 이 사람이 실제로 기능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헌재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한덕수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근데 지금은 지금 CCTV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에 그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보였던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사인이거든요. 그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덕수가 과연 한덕수를 수사하지 않고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돼. 이분들 다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평생 공직한 40년 공직한 사람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부를 거쳐서 총리를 몇 번씩이나 한 사람인데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 않나. 자기가 저지른 죄가와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다 덮어질 거라고 어떻게 오만방지하게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결정할 때 느닷없이 김문수 끌어안으면서 한덕수를 해야 되고 한마음에 후보 교체를 감행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했던 바가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이게 실제로 실행돼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야 국민을 알아도 정말 씹던껌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40년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면요. 40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40년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라는 이 권력 집단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느냐 쉽게 말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가해지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같은 자가 40년을 공직 생활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생활했고 40년을 그렇게 생활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지 인재 발탁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손이 한번 봐줘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한덕수 총리실에 잠깐 출입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이제 계엄 터지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총리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이제 그전 당협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이제 다 수사대상 올랐는데 정무라인들하고 이제 원래 아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영어를 잘하잖아요. 뭐 본인 하버드 이제 대학원 나왔다고. 그래서 그 딱 들은 말이 룰 바이 로, 룰 오브 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어 보이는 거 주워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한 뭐 미 대사가 처음에 계엄이 터진 이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수습까지도 어떤 시스템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굴러가는 나라냐 했을 때 한덕수는 그 시스템에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룰 바이 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법의 취지를 따라서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아니 원래 이제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딱 들었을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그 터라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한덕수가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때부터가 사실 그거부터가 꼼수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서 뭐 자기가 이게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뭘 해도 뭘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이한규는 왜 임명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잊었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 그 저는 한덕수 총리 성격상 그때 제가 그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2달 전이죠. 이제 먼저 만난 미래인데 혹시 대선 출마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떠보려고. 네.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절대 안 한다 해놓고 가서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당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얼마나 비굴하냐면 5.18 그 자기가 이제 전북 사람이라고 5.18 그 묘지 왔었잖아요. 거기 앞에 사는 말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저도 호남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하죠. 거기 이제 시민단체가 막으니까 네. 저도 호남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진짜 가증스럽게 느꼈던 건 뭐냐면 호남 사람 어쩌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들은 호남 사람이 열어주고 영남 사람이 닫나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미 지역주의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막는 이유는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호남 사람에서 막은 게 아니라.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면서요. 광주 사람입니다.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호남, 영남, 호남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약간 신문 용어 약간 기득권 담론 이런 차원의 그러면 호남. 서울이 바라보는 지방의 시각이에요. 예, 부산은 부산 사람이라 하지 전 영남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영자질을 즐겨 이기면서
코비드 19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근데 결국에는 감옥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베팅 하셨으면 그게 가셔야지. 그렇죠. 가야 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베팅 안 했으면 살릴 수도 있어요. 베팅을 했잖아 이미. 네, 본인이 한번 판 먹겠다고. 근데 끝까지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추태를 부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뭐 지금 추태 부리는 것처럼 그 한덕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뭐 이런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배 엘리트라고 불리었던 이 잘 나가던 검찰 출신 그리고 행정 관료 출신들이 보여주는 아주 치졸하고 협회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야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대통령도 하고 총리를 몇 번씩 하고 40년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 5년간 이게 가능할까라는 답답함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여러 참모들 쭉 만나보면 차분차분 하나하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가겠다.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거여서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